particularly the two cases, Finland and France, that can give us many policy implications. And also the child care system seems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Korea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as well as the birth rate. Now, let's start off a discussion session. After the discussion by three commentators, I will provide opportunity for each presenter to respond to comments generat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by commentators. Can we go to the first commentator, Dr. Bae Kyu-si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So 10 minutes. My name is Kyu-sik Bae. I'm working for Korea Labor Institute. I will comment on the presentation of two speakers and then give further remarks. 저도 우리말로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그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 주로 여성 고용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현황을 외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나 조금 더 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조금 더 직장에서의 그 여성 고용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 전에 웹툰으로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봤고요. 그리고 만화책으로 만들어져서 최근에 보니까 200만 부 정도가 팔렸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왜 그런가를 제가, 제 딸도 이제 27살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미생이 인기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현재 우리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공감이 가게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렇게 잘 드러내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영업 3팀이라 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드라마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특히 대졸자,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분들한테 거의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희생. 근데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신입사원들이나 가족이 있는 많은 거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미생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의 고용이라든지 우리나라 직장이 아직도 우리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든지 가족 문제, 이것들이 얼마나 뒷전에 처져 있는가, 이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대중적인 드라마긴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거기서 보면 여성 대졸 신입사원이 있는데 남성 관리자가 거의 폭행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인격 노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과연 여성 고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 기업 현장에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현장에서. 여기에 공무원들도 와 계십니다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휴직이요,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해요. 3년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면, 일반 기업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 휴가는 가는 것 같아요. 3개월 출산 휴가는. 근데 막상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데도 많고요. 육아휴직도 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고요. 육아휴직을 하면 대단히 눈총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육아휴직 가게 해주겠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육아휴직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만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그만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보면 육아휴직을 끝내고 와서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육아휴직을 써놓고. 육아휴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와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건데,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성들이 육아휴직만 타먹고 그만두는 게 아닌가 했더니, 실제로 직장 내에서 너 육아휴직 갈 수 있도록 허용할 테니까 그 사이에 정부에서 주는 거 좀 타먹어라. 대신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는 그때 뭐 애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만둘 거를 나한테 약속해라.
실제로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어서 육아휴직을 그만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6줄 한번 펴보실래요? 페이지 146. 여기 보시면 2000년도 이래 우리나라 남녀 간의 대학 진학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죠, 그죠? 요즘에 대부분 다 자녀들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뭐 많아야 세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딸들을 키울 때 아들하고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들하고. 그리고 딸들이 요즘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그리고 똘똘한 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각국에서 왜 보이들이 이러냐, 보이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영국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대학 진학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먼 캐피탈을 갖춘 여성들이 막상 직장 나오면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에듀케이션 어테인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학력과 그리고 막상 직장에 나왔을 때 직장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직장의 고용상의 지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대학을 진학하자마자 시작됩니다. 여성들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이 여성들의 고용을 개선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성을 좀 높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미 우리 가족 고용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외벌이 모델, 남성 가장 모델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맞벌이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여성들이 자기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도 있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요구도 합니다. 지금 710만 명에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 우리나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성장 자체가 안 됩니다. 성장 자체가. 아주 일본 이상으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 정책이나 여성들의 기업에서의 대응은 너무 좀 뒤처져 있고 무기력하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장률이 이미 저성장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성장률이 3%, 월급도 한 번에 1년에 3, 4%밖에 안 오릅니다. 옛날처럼 빠르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남자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 사회 시스템 계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니면 매우 군백이처럼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성 고용을 정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47쪽에 페이지 147에 보시면 여성 고용률 가운데 25세에서 54세까지의 프라임 에이지입니다. 프라임 에이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보세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에 디퍼런스로 되어 있는데 26%입니다. 25세에서 54세까지 남녀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는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 옛날에는 다 남성 외벌이 모델이었습니다. 전업주부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Women 25 to 54 이렇게 가지고 벨기움이라든지 저머니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9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상당히 개선됐어요. 우리나라도 6.9%가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으로도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148쪽에 보시면 아까 이명선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나이별로 해서 나라별로 비교해 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가 여성들의 고용률이고요. 위에가 남성의 고용입니다. 연령에 따른. 여기 보시면 우리하고 일본이 좀 꺾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여성들이 꺾이는 걸 이렇게 평평하게만 만들어도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이명선 원장이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직장에서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norms가 풀타임이야, 풀타임. 남성이 여성이건 그것도 연장 근무까지 해야 하는 풀타임을 해야만 직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 그리고 일생활 균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육아나 임신, 출산, 육아기 때 아까 파트타임이 그냥 파트타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파트타임의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아요. 질이. 근데 저는 오히려 파트타임 가운데 소위 퀄리티 파트타임 만들 수 있는, 즉 양질의 파트타임 만들 수 있는 게 전환형입니다. 정규직 전일체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해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거는 결국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기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커리어 브레이크, 즉 경력 단절도 막고 여성들이 나름대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여성 대졸자 중에 임원까지 올라가는 비율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8분의 1, 중국보다 8분의 1, 뭐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세계 국가에 이런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걸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뒤에 또 토론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정책 이슈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큰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과제가 놓여 있는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책 당국이나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자녀분들 키우는 분들 많지만 자기 아들한테 집에서 설거지 시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 제도 활용하려면 가정 내에서 남녀 간의 가사 분업부터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여성의를 전적으로, 제가 작년에 노동시간하고 일생활 균형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요, 상당수 가사 분업을 자기가 다 해요. 남성들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가정 분업 구조에서는, 성별 분업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여성들이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특히 남편들이 일하는 아내와 더불어 가사를 분담할 수 있을 때 정말 여성들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해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똘똘하면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에 남성들이 1000명 이상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폭 확대해야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초대해서 물어보니까 스웨덴에서 남녀 차별 문제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말씀, 다음 세션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Dr. Abe for the excellent discussion. Now, can we go to the next commentator, Mr. Nam Yun-ho, Managing Editor, 중앙 Sunday, please. For 10 minutes, please. 예, 안녕하세요. 편하게 저도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의 김진경 원장님한테 소개받았지, 저는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여기서 이 자리에는 저 말고 여성 언론인이 나오셨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호소력 있고 소구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아까부터 계속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요, 사회적인 이게 어느 정도의 반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게 독자들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반응을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인가요? 11월 26일에 통계청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5명 중에 1명이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 통계를 보도하는 이제 기사가 포털에 실리고 나흘 만에 거기에 댓글이 1,800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시 들어가보니 1,864건이더라고요. 오늘은 거의 한 2,000건까지 늘어났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달렸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고 일부 많이 봤습니다. 봤더니만 상당 부분이 이 심각성에 공감하는, 주로 이제 여성의 차별 문제, 격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수 있는데, 눈에 띄는 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말이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됐지만 남성들은 군 때문에 총충이 단절됐다. 뭐 이런 차원이 다른 문제들 가지고 반박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사로 전화를 하는 여성 항해 독자도 있습니다. 왜 문제냐?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된다 라는 통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요, 그럼 남성의 고용률을 더 높이면 경제 성장이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되었는 게 장기 고용 그 침체인데,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고용률은 계속 남녀 불문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일 경우는 결국 남녀의 고용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건데, 자칫하면 말이죠, 일부 남성들 입장에서는 제로섬 구조로 그 오해를 하기 쉬운 그 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그 어떤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담론을 크게 가져가는 게 어떤가. 멀리 있는 타겟을 향해서 공을 던질 때 직선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높게 던져야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거를 하나의 젠더 이슈로 하지 말고 그걸 훨씬 넘어서 말이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차별이나 불합리,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한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 이슈를 제기해야지 오래 가고 실효성 있는 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여성이 핍박받으니까 이것을 그 북돋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자는 식의 그 젠더 이슈로 자꾸 한정할 경우에는 물론 단기적인 효과도 뭐 없진 않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큰 차원으로 담론을 그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교육 정상화 문제라든지요. 그다음에 계속 나왔던 그 시간제 근로제,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 근로자 중에 3분의 1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한 56% 된다고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 그 격차의 해소, 이런 큰, 보다 본질적인 큰 그 개혁의 이슈를, 제기하는 게,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저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큰 저항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제라든지 공공기관 대표 기관장의 여성 할당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민간 차원으로 파급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일석이조로서는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조금 줄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낙하산이 남성 명사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이런 할당제로 막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요, 그 남녀 격차만 계속 부각되는데 사실은 이 남녀 격차가 새로운 격차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그 사회학 보고서를 보니까 여여 격차란 말이 나옵니다. 여성 내부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의사와 택시기사와 결혼해서 남편이 택시기사고 슈퍼마켓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여성하고 이런 극단적인 차이, 이런 여여 격차의 요인이 교육이라든지 취업, 출산, 그리고 심지어는 외모,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여여 격차가 나오는데 이게 특징이 남녀 격차로부터 촉발된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시 공공 부분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그 남녀 격차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 근로 여건, 드라마 미생에서 또 나왔듯이 근로 여건이 남성적이다 못해 가부장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반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런 걸 고치자 말하기 쉽고 촉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바뀌어져야지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게 직장 생활에서 사는 길이다라는 신뢰, 선례들이 많이 쌓여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단순히 이렇게 문제니까 바꾸자는 식의 주장만 계속해서는 쳇바퀴 돌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남성들의 이중적인 의식도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되는데요. 결혼할 때 보면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여성을 결혼 상대로 누구든지 다 써놓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가사 분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그 남성의 이중적 의식은 남성 개인 한 사람이 모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성 내부에서도 그 아들 키우는 어머니, 딸 키우는 어머니, 그리고 그 딸, 그 아들, 이런 사이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세대 갈등이랄까요? 세대 간 인식의 격차, 가부장적 의식이나 교육이 말이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가정교육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애를 덜 낳는 게 소자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 이 남녀 차별 구조가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밑에서 여성 상위라고들 다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는 남성 우위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깨려면 제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아까 음수야 박사 발표하셨듯이 마이크로 레벨하고 매크로 레벨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풀뿌리 차원에서 말이죠. 저 스스로도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를 좀 걷어내려는 개인적인 의식개혁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하는 직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 박사님 미생 말씀하셨는데, 미생에서 나오는 원 인터내셔널보다 신문사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이 일과 직장의 불균형이 이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요, 자정께 집에 들어갈 때 서로 인사가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가혹한 직장의 여성 기자들이 상당히 진출이 많이 왔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는 한 해 뽑는 신입 기자 중에서 여초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하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제작 간부들, 특히 편집회의 하면 들어오는 부장급에서는 아직 절대 다수 남성입니다. 아직 20년 차 이상으로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5년, 10년 지나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직장 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언론의 시각은 어떻게 변할지, 저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슈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Nam Yoon-ho. A good discussion, interesting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mass media. Now, last but the least, let's turn to Ms. Amy Jackson, the president of AmCham Korea. Please, 10 minutes.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really my pleasure to be here. I am also not an expert on the subject other than I am a career woman, and I have the opportunity in my job and the pleasure to talk to women's groups here and university students here a lot. So I feel like I have an outsider's perspective on some of the issues that we've been discussing today. I have to tell you, and I want to add on my own personal life, I have 2 young children, a boy and a girl. So this is also an issue that I feel very passionate about. And I try to teach my children what I'm going to tell you today, becaus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if we want any change in attitude, that we have to communicate this from the younger generation up to boys and girls, to sons and daughters. There's been many statistics discussed today. I'm going to have a few more. I noticed as an American woman, I joined the workplace in 1990, and I feel very fortunate that I think I was really on the cusp of the wave for American women for many opportunities to be opened in a much freer and more flexible way. So while I have encountered many challenges in my life, as a woman, as a working woman, as a career woman, I think it's really my mother's generation or the in-between generation that really helped open doors. And so for all you working women here, Korean women, you have an opportunity, and I hope you feel an obligation to help
open doors to all the younger women coming behind you, because what you do in your jobs will make a huge difference. I put out 2 statistics, one of which has been, both of them have been discussed to some extent, but one is the fact that Koreans work the most hours in OECD countries. The second, which has been mentioned, but maybe not so explicitly, is in a study of 29 countries, Korean husbands ranked the worst in terms of helping out in the household with childcare and housework. That's the least in 29 countries, behind India, behind China, behind Japan. And I think that shows that there is some room for change here. As I mentioned,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to speak to working women's groups and to university students. And a couple of the things, again, many of which have already been discussed here, that they tell me is standing in their way of having a more fulfilling career is a glass ceiling for advancement of women, difficulty in work-life balance, which has been acknowledged, I think, by each of our speakers, less faith in women's competency in the workforce. And that's an important issue that I think needs to be discussed. Less networking opportunities. Not only are there fewer working women for women to network with, but if women are in charge of all child care and housework, they have to rush home after work. They can't do the very important after-work networking that is still a big part of corporate life in Korea. And also somebody mentioned military service. The bonds that Korean men form during their military service, from my observation, seem to exist for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give them a huge network of people to call on when they want help with their jobs. And that's something that women lack. But also pressure to leave jobs. And this is something as a working woman that really tugs at my heart personally. An employee in my office, his wife was pregnant. She worked for a very large Korean company, and when she got pregnant, and just as she started to show, she got pressure to leave, pressure to leave, pressure to leave. That shouldn't happen in a modern workforce. Pregnant women, I was pregnant. I actually negotiated trade deals with Korean negotiators when I was 7.5 months pregnant. And I thought that my counterpar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were going to just freak out to have this very visibly pregnant woman, being negotiator with them. But that's how it is. And I felt fine. Women who are having babies aren't incapacitated. Ye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they shouldn't be doing, like lifting and things like that. But women who are pregnant can definitely work and pull their weight in a workforce for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he point that I wanted to make here, and just from my own perspective in my own life, is that flexibil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irst of all, jobs must be flexible. The working hours here are incredible. And I always find it a little amazing and perhaps difficult to understand in a country that is so sophisticated in IT technology and so networked that being at your desk doing your job is so important here. Why? For me, I'm working all the time, okay? I have my iPhone. I'm in my car. I'm at my kids' play. Please don't tell them that. I'm in the back, Why do you have to be at your desk? I mean, there are ways that you can accomplish the many tasks in front of you without sitting at your desk from 7 a.m. to 10 p.m., like many people here do. So I think flexibility in the workplace. And one really important point I want to make is if you only institute flexibility for women, it's not going to work. It has to be flexibility for everyone. And, coming from a person who, my husband works and I work, and if I got a call right now from my kid's school saying, your kid's sick, you have to go pick him or her up, I would have to text my husband and say, you do it, because I'm speaking right now, right? There has to be some give and take where not always the mother has to take care of all the problems. I might be unpopular with all the men in the audience here, but I'm just being frank, okay? The job market must be flexible. As I tell all the university students I meet with, when you're a working woman, you have to make choices in your life. I left one of my favorite jobs because I had a 1.5-year-old daughter, and I knew if I stayed at that job, it was being a trade negotiator with Korea. The U.S. and Korea were just about to launch
FTA negotiations, and I knew if I stayed in that job, I would never see my daughter. She was 18 months old at the time. So I made a choice to leave my job and find an equally interesting, better paying, and more flexible job that allowed me to keep working, to spend time with my daughter, but also to have a son. I think if I had stayed in my old job, I would have one child instead of two. And so I think there has to be flexibility in the marketplace so that women shouldn't be frowned on if they leave a job to find a situation that's better for them, for their current family situation. You know, we talked about the M curve. Instead of making it so that women feel they have to leave the work environment altogether, why don't we make it better for them to be able to find other positions that fit their needs at that stage in their life, so they don't have to lose complete track of the workforce and you know, take their skills out of the workforce completely. But I think, you k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society needs to be flexible. You know, I have talked to many women's groups, as I mentioned. One of the stories that touched me the most was 2 years ago when I spoke at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U.S. Embassy, and some of you I see here today I saw in that conference. One woman raised her hand and said she's a working woman. Her teenage daughter wanted to be the president of her class in her Korean school here, and the school told her she couldn't do it because her mother works, and for her to be the class president, her mother would have to spend extra time at the school. That was appalling to me. Every time I think about it, I feel so sad. You know, that kind of situation should not happen for working women.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support. And I would go as far to say as, you know, working women should be looked at as positive contributors to society rather than criticized by their families, their in-laws, their kids' schools, etc. And that's something that there has to be a real debate within Korean society, I think. One thing I always say to audiences, American companies, you know, as a working woman from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ere's still definitely room for impr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workforce. But I can also tell you that American companies do a lot of programs to attract and retain women and are doing a very good job of it. And I tell you that working Korean women are our company's secret weapon here. American companies promote and retain women at a much higher rate, Korean working women in Korea,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It's something we're very proud of. And I would hope that some of those examples could be used as programs that could be adopted here that could help retain, recruit, and promote women in a more normal, if you look at OECD norms, manner. I think those are the key points that I want to make. I'll give you one other example. One of the former speakers said that one of the issues is many people say nothing is wrong. And that's something that I've noticed myself in having discussions about women in the Korean workforce. Earlier this year,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as approached by Samsung Medical Center and Goldman Sachs. They were doing a joint project on breast cancer awareness in the workforce. Samsung Medical Center had done a study that showed in Korean workplaces huge amount of discrimination when a woman announced she had breast cancer, a huge stigma attached to that disease, and great pressure for these women who feel that they have to leave the workplace even though physically they're able to continue in a productive way. And, you know, I'm just going to be very frank here. These organizations came to AmCham and asked if we would reach out to 10 American companies and 10 Korean companies and get them to agree to get the training. So Samsung Medical Center experts would come into the workforce, so no one had to go anywhere. They would come to the offices, there is no fee involved, and just educate either HR managers or the overall employees about what breast cancer is, what it isn't, what people with breast cancer can do in the workplace and what they can't, and trying to overcome these social stigmas. And I can tell you, I got zero response from Korean companies. I was declined by every Korean company and every Korean trade organization I talked to, except for one, Arirang TV. So kudos go out to Arirang. But at that time, Arirang TV was headed by a Korean woman. But the response I got back was, why? Why should we do this? What do we care? Why don't you do something about cancer in general?
You know, this perception that's nothing wrong. Why? Look at all the statistics we just saw. That working women are still rare, especially in the higher ranks in Korean companie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do what you can to make their job easier. And where there's explic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ecause of an unfortunate disease that's very curable in today's world, you know, why not spend the extra few hours to do that? And it was really striking to me that no one would do it. So I don't want to end on a negative note, but I'll end there, and I look forward to future discuss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s. Amy Jackson. It was really great and very insightful comments from the viewpoint of foreigners who is living in Korea. Very objective and very informative, I learned. Indeed, the factors behind the problems of female labor market in Korea, I learned, is very much structural, even cultural, and very complicate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mments. Now, before presenters respond to the comments, I'd like to give opportunity from the floor to ask questions. I'm sorry, because of a time constraint, we have about 5 minutes left. So maybe 2 questions or comments from the floor. So please raise your hands and speak the name and organizations. Please. Yes. Thank you. Thank you for all the speakers. I would rather give a comment rather than a question. All the themes, of course, is very obvious. We have a very tremendous problem in Korea. But I am a little bit different side. I'm basically optimistic because of the Korea's very fast development. We'll catch it up in time. A lot of the problems, I think, is on the way being mended. In fact, in the foreign ministry in Korea, their fear is that in 20 years from now, they may run out of male candidates to become ambassadors because all the moving up young people are women. What I like to add is that this gender equality problem is very new subject throughout the world. And Korea, because we are coming up very late, at the upper echelon of the management, obviously our problem is more pronounced, but that is not necessarily because of the other problems. It is really Korea is lacking behind. If you look at the younger people, the women are not that far behind in the male in their career development. But what I like to say is one more point is that basically the problem is not just on the men's side. Women's own perception and their own attitude is very important. I think if you look at the family, inside the family,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more enforced by women themselves rather than by men. And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produced female president, largely because it's the woman's own attitude of not wanting female president. And therefore, what I like to say is, by the time Korea really catches up, what we have to focus on is not so much the fear that male attitude against women, but women's own attitude of their place, how the society should be constructed. So I like to make that comment that we should look into the future when Korea will catch up to the OECD or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ay Korea can get ahead is Korean women themselves feel that that is the source of the problems. Thank you. Thank you. What is your name and organizations, please? I'm sorry? What is your name? Oh, I'm Junyan Kim. I'm vice chairman of Korea Associates of Business Consultancy. It's a consulting compan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es. Okay, another, yes, please, lady.
Hello, my name is Kwon So-ah, and I'm from Arirang TV, the station Mrs. Jackson mentioned earlier. And I want to know, we heard about a lot of policies that we have to change and improve, but also we have to change the atmosphere in among the families, because also, as Mrs. Jackson mentioned, there are the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of men is very low. So how could we change that whole atmosphere at our homes, and not only the political, the policies? Okay, thank you. Okay, the commentators, Ms. Lee Myung-sun and Joyce Musuya. Joyce, could you respond overall the comments and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Couple of minutes, please. Couple of minutes. Okay, I'll be very brief. First, if I may respond to Arirang TV. To answer your question, I will give you my own personal example. When I was growing up, my parents basically behaved what you may call as behind OECD, meaning the traditional values that you see in some Korean homes here. What made a difference for me, which I'm also seeing now in my daughter's case, who is 15, is how my parents behaved at home. So actions spoke louder than words. The fact that I could see, for example, my mom going to work, but also my father feeling like it was okay. So as I was growing up, I thought that was the norm, and I inspired to be like that. But it was not so much my mom's issue, it was our family's issue. So it was the father and the mother setting the example. And I have brothers and sisters, but simply because of that image,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my grandparents' upbringing, I grew up with a very different sphere of aspiration. So that's just, and I've observed the same thing with other families, regardless of the culture. You know, the saying, charity starts at home. So it's how you're brought up, little things, taking trash out, doing dishes, doing laundry, that sets the examples. And that's what I'm trying to do as a parent to my son and daughter as well. So briefly, in concluding, the commentators, I would say I actually agree with most of what has been said. If I look at how the transformation of our own institution, the World Bank Group, in introducing some of these policies to a microsome as an institution, I would like to mention three things. Number one is changing corporate cultures and norms takes time. And that requires patience, that requires a lot of commitment at all levels. So it's going to take a while, but eventually things work out. Even in our institution, I would say it took probably a decade, and an institution of 10,000 people. So I suspect changing these types of things in a country context may take even longer. Second is leaders led by example. So we had a president who had young sons, and he talked about going to his son's soccer games. This was in Washington, D.C. And he rewarded managers, men and women, who actually took time off to take care of their kids and or spend time of the kids. And that message, looking at your leaders behaving that way, made a huge, huge difference. And this particular president didn't make it his only female issue. It was men and women issue. So it sort of emphasized the value, the collective value for actions. He also rewarded managers, men and women, who actually promoted good behavior. So I would say leading by example is absolutely central to success. Lastly, I think I would agree with a gentleman from the audience who mentioned that this has to be our issue, men and women. I mean, I'm actually quite optimistic about Korea, because if you look at the essence of this country in terms of economic transformation within one generation,
I am optimistic that once the goal is set and there is commitment, things will move very, very fast. Thank you. Thank you. As emphasized by the Dr. Il Sagong, Korea is most highly educated countries. The ratio of female going to college is very high. And also, as stressed by the Amy Jackson, Koreans work the most hours among the OECD countries. These two factors, I think, great potential, huge potential for the Korean economy. Working very hard means Koreans still have a strong will to economize. But the outcome, the result is miserable. Poverty ratio, as I said, for the female is extremely high, 48% for the elderly people whose age is over 65. This is extremely high because the OECD average, as stressed by the President Lee Myung-sun, it was only 15%. Yeah. So why this structural problem we are facing? Of course, there's a cultural problem, and etc. But I think the policy challenges we also have to do improve and some reform, like a child care center policy very strongly driven for the past several years,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 system is very poor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Because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child care is not well done. But about 909 million won per infant is automatically supplied to both a child care center and the mom, regardless of th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or not. And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center service, child care center managers don't have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So this kind of things we have policy challenges. So throughout these discussions, we hope have some impact on the policy reform in the child care policies for the Korean society. Now,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again, take a big hand, applaud for the excellent presentation for the two presenters and the commentators.